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사실 앞에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저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원이고 실제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요. 누리호 엔진을 실제로 제가 주조하기도 하고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하고 용접을 하고 열 처리를 하고 도금을 하고 그 모든 공정을 실제로 제가 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말 그대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학자분들하고는 조금 저는 좀 차이는 있겠고, 어떻게 보면 여기 이런 자리에 제가 이제 제조업하는 엔지니어가 초청받은 것 자체가 저로서는 굉장히 무척이나 영광입니다. 오늘 주제로 선택한 역사 속의 과학자들이 본 미래, 이 이야기 자체는 딱 한마디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본 미래는 어딜까요? 현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과거 속에 어떤 분들이 꿈꾸었던 미래였죠. 우리는 그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과거 속에 생각했던 그분들의 궤적을 추적하다 보면 어쩌면 달성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어떠한 어렴풋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1시간 동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이 그림은 뭐냐면은 다빈치가 1510년에 그린 스케치입니다. 다빈치는 과연 과학자일까요? 예술가일까요? 또는 사상가일까요? 다빈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스스로 과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예술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빈치가 남긴 수백 개의 스케치에는 이처럼 자연현상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현상에 대한 묘사가 많다는 것, 그리고 르네상스에서 일어났던 어떠한 진리에 대한 탐구에 대한 생각들과 도전, 그 흔적들을 찾아본다면 오늘 주제가 제가 현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의 모습을 과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초를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었겠고요. 또 하나의 제가 부제로 유토피아하고 디스토피아라고 했는데 앞서 이제 양정무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것은 꼭 낙관적이거나 희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굉장히 어두운 것일 수도 있죠. 그 이야기가 예술작품이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숨겨왔는지를 그림 속이나 또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바로 이건데요. 애플이 2011년에 아이패드가 출시하면서 애플이라는 회사의 정체성을 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애플은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의 교차점에 있다. 이제 테크놀로지는 기술이고 리버럴 아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때 논란이 좀 있었는데 대부분의 언론에서 리버럴 아츠를 인문학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갑자기 인문학 열풍이 불었어요. 드디어 애플도 인정했다. 예술적 감성, 인문학적 감성이 제품에 녹아나야 뭐 소비자를 만족시킨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 제가 이상한 이야기로 너무 미리 말씀해 드렸는데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인문학 열풍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약간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속하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리버럴 아츠는 중세의 대학에서 가르치던 필수 7가지 교양 과목을 말합니다. 자, 7가지 교양 과목을 한번 보실까요? 문법, 수학, 논리학,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 이게 어떻게 인문학입니까? 이건 어떻게 본다면 문과, 이과를 갖다가 동시에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체능까지 겸비한 말 그대로 다빈치형 인간, 르네상스형 통합적인 인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럼 여기다가 리버럴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자유가 되겠는데 왜 자유칠과라는 말이 붙었을까? 그것은 이 중세에 표방했던 대학 교육이 어딘가에 대해 반대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반대나? 직업 교육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이때까지 직업교육의 대표적인 것이 법학과 의학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미국의 대학 시스템에서 법대하고 의대는 반드시 학부를 졸업해야만 갈 수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러스쿨이나 메디컬 스쿨은 학부 졸업생만 갑니다. 그게 바로 중세의 리버럴 아츠의 전통이 살아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학 교육이라는 것이 직업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사고하고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우주를 갖다가 궁극적인 목표의 진리를 찾는 그 과정들을 리버럴 아츠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리버럴 아츠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티칸에 가시 보시면 바티칸 전체가 하나의
인류의 문화유산이 다 보관되어 있는 인류의 어떤 박물관이라 볼 수 있겠죠. 바티칸 박물관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바티칸 박물관을 쭉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시면 라파엘로의 방이 있습니다. 이 라파엘로의 방은 라파엘로의 작품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라파엘로 작품 중에 가장 제 눈길을 끈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라파엘로는 자기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 수학자, 사상가들을 이 한 장의 벽화로 남겼는데요. 중앙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있고, 제 관심을 끈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왼쪽 구석에 있는 저 할아버지 이름은 피타고라스입니다. 자, 그럼 피타고라스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할까요? 여기 이제 어린 중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중학생들 대부분은 피타고라스 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생각할 겁니다.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과연 화가 라파엘로는 이 피타고라스를 무엇으로 기록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구석에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저기 피타고라스가 보고 있는 저 그림이 삼각형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찍어봤습니다. U자형 비커 같기도 하고, 그죠?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확대해서 찍었어요. 그 결과는 오른쪽에 있는 저겁니다. 제일 오른쪽이 피타고라스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인데요. 저 그림에서 로마 숫자로 제일 위에 6, 8, 9, 12가 보이시죠? 저 중에 6하고 12는 1대 2가 됩니다. 현의 길이가 1대 2가 되면 한 옥타브 차이가 나요. 그리고 6하고 9, 8하고 12는 2대 3이 됩니다. 이게 기타 치시는 분은 금방 아실 거예요. 현의 길이가 2대 3이 되면 도하고 솔까지, 이것을 우리가 완전 오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6하고 8, 9하고 12는 3대 4가 되죠. 현의 길이가 3대 4가 되면 도하고 파까지 거리가 됩니다. 이걸 완전 사도라고 합니다. 자, 1458이 완전음정이라는 것은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웁니다. 분명히 배우셨어요. 기억을 못 하십니다. 이게 피타고라스 원리가 왜 연결이 되느냐? 자, 도하고 솔까지가 나오죠. 거기서 완전 오도가 올라가면 솔시레 레가 됩니다. 레에서 완전 오도가 올라가면 레파라 라가 됩니다. 라에서 완전 오도가 올라가면 라도미 미가 됩니다. 미에서 완전 오도가 올라가면 미솔 시가 돼요. 이걸 연결하면 뭐가 되죠?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음악대학에서 제일 처음 가르치는, 음악의 역사에 제일 처음 가르치는 게 바로 이 피타고라스 음계입니다. 그리고 거기 원리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단지 우리가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했을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16세기 화가 라파엘로는 자기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수학자 피타고라스를 서양 음계의 기본이 되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든 사람으로 바티칸의 그림으로 기록했다. 이게 리버럴 아츠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애플이 말하는 게 뭔지 조금은 감이 오시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교양인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라파엘로가 그림을 그리는 이 시기에는 소위 말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새로운 기운이 많이 떠오르는데, 르네상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그리스 로마의 여러 가지 어떤 인문학적 전통을 받아들였다고 하기에는 조금 더 깊이가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당시까지는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리스 로마는 신화의 세계였어요. 번개가 치는 것은 신의 노여움이죠. 그래서 비가 오려면 기우제를 지내거나 번개를 막으려면 재수가 좋거나, 그런데 과학은 뭡니까? 신화의 세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하는 건 뭐냐면 번개를 피하는 것은 신의 노염이 아니고 피뢰침을 설치해야죠. 폭풍으로 피하려면 기우제를 지내는 게 아니고, 가뭄을 극복하려면 기우제를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기예보를 잘 봐야죠. 이런 식으로 과학은 발달하는데 그 단초가 이런 그림에 남아 있습니다. 자, 제피로스가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비너스를 갖다가 이렇게 불어넣는 이 장면에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신화적 세계를 체험할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 과학이 발달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현상에 보시면 제피로스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부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제트라고 합니다. 제가 미술품을 다 봤는데 제트를, 입을 오므리는 저 행위를 우리가 노즐이라고 합니다. 과학에서는. 노즐과 제트를 표현한 작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너스의 머릿결이 이렇게 흩날리죠. 저것을 이제 나중에 저같이 유체역학을 대학원까지 배우시면 칼만 보텍스라고 배웁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신화의 세계에서 자연현상에 대한 탐구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탄생하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 자연현상만 탐구했다면 하늘은 날개였으면 날개를 퍼덕였겠죠. 퍼덕이는 날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기의 저항이 떠오르는 힘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양력에 대한 생각을 다빈치가 한 겁니다. 왼쪽과 같이 했고 오른쪽과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저 오른쪽을 보면 헬리콥터라는 생각을 금방 하시죠. 자, 다빈치가 살던 저 신화의 세계에서 뱅글뱅글 돌아가서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저것은 고독한 상상력?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원리를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다빈치의 시대 때부터는 아까 르네상스의 피타고라스 음계도 이야기잖아요. 수학과 과학에 대한 탐구를 가지고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똑같이 지금의 반복된 행위가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인과율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자연에 대한 법칙에 대한 생각은 이처럼 미래를 상상하는데 미래에 대한 상상은 고독한 상상력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법칙을 유도하고 그 법칙의 연장선상에서 다가올 미래를 상상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상상은 고독한 것이 아니라 과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법칙을 갖다가 정말로 인간사에서 획기적으로 도입하신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다들 아시죠? 아이작 뉴턴. 자, 아이작 뉴턴 하면 만유인력 법칙, 그죠?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어디 찍었냐면은 런던 탑에서 찍었어요. 런던 탑은 옛날 영국의 왕이 살던 곳입니다. 우리로 치면 창덕궁이나 덕수궁 같은 곳이죠. 역시나 유명한 관광지에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의 사진이 찍혀 있는 걸 보고 저는 역시나 영국은 과학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적힌 이야기는 아이작 뉴턴 앤드 더 민트. 민트는 주화주조소를 말합니다. 왜 지금 주화주조소 이야기를 아이작 뉴턴에 하고 있을까? 이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드리고, 아이작 뉴턴은 이미 20살 때 중력법칙의 대부분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격이 모나가지고 선배들하고 친하게 안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쫓겨납니다. 쫓겨나다시피 해서 케임브리지에 칩가하다시피 삽니다. 20년 동안 연금술만 하고 살았습니다. 연금술을 했어요. 자, 20년 뒤에 에드먼드 헨리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똑같이 그 선배들하고 싸우다가 엄청 이런 말씀은 안 되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렇게 케임브리지에 숨어 살고 있는 웃고 있는 젊은 친구들밖에 없네요. 그 케임브리지에 숨어 살고 있는 뉴턴을 찾아갑니다. 아니, 그 선배들이 그 혜성의 궤도를 갖다가 왜 타원인가를 설명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 뉴턴이 곰곰이 듣고 있다가 내가 이미 그 법칙에 대해서는 20년 전에 풀었다. 그러면 그 내놓으라고 왜 그걸 갖다 발표도 안 하냐. 내가 그 선배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안 지내는데 학술지에 발표해봐야 그 선배들이 실어주겠냐. 그때 에드먼드 헨리가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법칙은 내 돈을 들여서라도 출판하겠다. 그렇게 나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린키피아입니다. 이때가 1687년, 뉴턴의 나이가 45살. 그때 영국인의 평균 수명이 30살이 안 될 때입니다. 뉴턴은 그때 처음으로 책을 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유인력 법칙은 그때 나온 겁니다. 만유인력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천상에 운행되는 법칙은 지상 세계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달의 운행 법칙은 천상의 체계고 인간의 운행 법칙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유인력 법칙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돌이 떨어지는 하나의 단순한, 사과가 떨어지는 그 단순한 현상 하나를 가지고 달의 궤도라든지 지구의 궤도라든지 태양이 어떻게 되는지의 모든 것들을 단 하나의 법칙으로, 만유인력 법칙 하나로 설명을 하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뭐냐면은 왕에게 적용되는 중력 법칙이 나에게 적용되는 중력 법칙과 결코 다르지 않다. 왕권 신수설이 뭐였냐면은 왕의 권력은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만유인력 법칙이 뭐죠? 하늘의 운행 법칙이 우리랑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유인력 법칙으로 뉴턴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가 아니고 갑자기 이 사람이 조폐국장이 됩니다. 그때 영국에서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문제, 경제학에서는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레샴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많이는 들어보셨죠? 한문은 참 힘들어요. 근데 영어는 쉽습니다. 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 자, bad money가 뭘까? 영국이 은화를 만든다면 은화는 은 그 자체입니다. 자, 은이잖아요. 자, 여러분, 국가에서 나온 돈이 은 그 자체면 테두리를 갉아내면 그게 은가루가 되죠. 테두리를 갉아내면 그게 은가루잖아요. 실제로는 은화가 10g짜리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테두리를 잘 갉아서 은을 갉아내서 팝니다. 그래서 10g이 아니라 9g, 8g, 심지어 7g밖에 유통이 안 돼요. 그렇게 테두리가 갉힌
그것을 우리가 배드머니라고 하고, 국가가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10g짜리를 우리가 굿머니라고 합니다. 자, 국가가 아무리 굿머니를 만들어내도 테두리가 달아 없어진 배드머니만 유통된다. 그게 배드머니 드라이브스 아웃 굿머니입니다.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동전 꺼내시면 거기서 테두리에 뭔가 B급이 이렇게 착 쳐져 있죠. 그죠?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테두리를 갉아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못했겠어요? 누구나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려면 제가 제조업 출신이라 그러는데 제조 단가가 더 비싸집니다. 그러면 또 액면가랑 또 안 맞아요. 그걸 해결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왜냐? 이 사람이 20년 동안 뭐 했다고요? 연금술 했어요. 이게 2, 3년 만에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바꾸는, 디자인을 바꾸는 걸 갖다가. 그래서 영국의 런던탑에 적혀있는 이 뉴턴의 초상화는 만율력 법칙이 아니고 금융혁명가라서 소개된 거죠. 어떻게 보면 리버럴 아츠의 전통은 이렇게 계속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뉴턴은 또 조폐국장으로 행복하게 살았다. 그게 아니고 주식 사기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영국 GDP의 5배가 날아갔어요. 영국이 이 빚을 갚는데 300년 정도 걸립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빚을 다 갚았어요. 1720년의 빚을 2020년쯤 갚았습니다. 그만큼 큰 사건인데 그때 뉴턴도 전 재산을 다 날렸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그래도 전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는데 인간의 광기는 모르겠더라. 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뉴턴의 가장 큰 여러 가지 법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세상에 법칙이 하나의 법칙으로 유도될 수 있다. 그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의 색깔이 몇 개죠? 무지개 색깔은 여러분 7개라고 생각하시죠? 자, 1704년에 뉴턴이 이 광학이라는 책을 출판하기 이전까지 인류 역사상 수천 년 동안 무지개 색깔이 7개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 오셨으니까. 자, 무지개를 갖다가 프리즘 실험한 사람, 빛을 갖다 프리즘으로 하면 무지개가 나오죠. 자, 무지개 프리즘 실험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책에 나와요. 근데 잘 보시면 무지개를 유심히 보신 분은 거기에 경계선 없잖아요. 그냥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그게 100개라고 하든지 1000개라고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굳이 7개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무지개를 오색 무지개라고 불렀습니다. 서양에서는 육색으로 불러요. 7개여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이 책입니다. 왜? 제가 이 책 안을 유심히 봤는데 재밌어요. 자, 아까 피타고라스 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했죠. 도레미파솔라시도가 8개, 그러니까 8이 되면 1대2가 되면 한 옥타브가 뜁니다. 그죠? 자, 그러면 1부터 7까지 7개가 구성 요소가 되겠죠. 8부터는 반복이 되니까. 도레미파솔라시까지가 구성 요소죠. 그 다음에는 반복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세상의 구성 요소가 7이 되어야 하니 피타고라스 음계를 보니 7이더라. 피타고라스가 1대2, 2대2, 2대3, 3대4로 구분했듯이 세상의 구성 요소가 7개여야 되니 무지개 색깔도 당연히 7개여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디고라는 색깔을 강제로 넣은 게 이 책입니다. 자, 그만큼 리버럴 아츠의 전통은 인류의 법칙을 만들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턴의 빛이라는 생각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계몽주의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계몽주의, 그죠? 17세기, 18세기에 유럽을 갖다가 확 뒤바꾼 사건. 자, 계몽주의가 영어로 뭐죠? Enlightenment, 빛을 비추다는 뜻이죠. 그리고 원래는 프랑스에서 탄생했어요. 프랑스에서 원래 단어는 리미에르입니다. 리미에르는 불어로 그냥 빛입니다. 자, 계몽주의가 탄생하는 그 책을 보실까요? 그 책은 이 책입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재능 있는 학자였는데 학자라기보다는 뭐 재능 있는 재간꾼이었는데 귀족들한테 대들다가 얻어맞아요. 깐죽거리니까 얻어맞아요. 그런데 구속된 사람은 볼테르였어요. 왜? 프랑스는 신분제 국가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방돼서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으로 망명했을 때 영국에서 우연하게 뉴턴의 장례식을 보게 됩니다. 1727년 뉴턴의 장례식이 열린 곳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을 보셨나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왕이 묻히는 곳입니다. 왕이 묻히는 곳에 1727년 뉴턴이 묻힙니다. 그 장례식은 귀족들이 하고 귀족들이 운구를 하면서 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뉴턴의 만율력 법칙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해서 볼테르는 프랑스에 돌아가자마자 뉴턴의 법칙들을 책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학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그 볼테르의 연인이었던 샤틀레 부인, 귀족 부인인데 수학에 굉장히 뛰어났죠. 그래서 보시면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여인이 프린키피아를 불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볼테르라 공조로 이렇게 뉴턴 철학의 요소들이란 책을 써요. 이 책의 표지가 계몽주의의 원조입니다. 자, 왼쪽 위에 뉴턴입니다. 뉴턴에서 시작된 빛이 이 사람이 샤틀레 부인이에요. 뮤즈로 분자한 샤틀레 부인의 거울을 통해서 볼테르에게 비치죠. 계몽주의는 빛입니다. 그 빛은 그냥 뉴턴입니다. 그냥 뉴턴의 만유력 법칙이 빛이고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는 우매한 사람을 깨트린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의역이고 원래는 그냥 서구 사회에서는 빛이고 그 빛은 바로 뉴턴의 역학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뉴턴이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 뉴턴이 했던 그 빛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괴테입니다. 여러분 괴테는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젊은 베르트의 슬픔, 질풍노도의 시기, 낭만주의 문학의 선구자, 그죠? 근데 괴테는 스스로를 갖다가 이렇게 과학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색채론이라는 책을 1810년에 총천연색으로 출판합니다. 왜 그랬을까? 뉴턴이 말하는 빛은 절대적인 요소였어요. 빨주노초 파남자는 기본적인 요소다. 그런데 괴테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인간이 인식하는 빛은 그 색깔은 상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술에서 보색이라는 개념과 경계색을 배우시죠? 그 색깔의 본질은 인간의 인식 구조에서 연관을 가집니다. 그게 이 책이 총천연색으로 인쇄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영향받은 학파가 바로 인산주의 학파입니다. 그 해돋이 인상. 자, 태양의 색깔은 빨간색, 노란색, 흰색. 정답이 뭐죠? 정답은 그때그때 다르답니다. 그게 바로 상대주의 색채론. 자, 뉴턴이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올해 우리나라에 찾아온 전시 중에 가장 제가 주목한 거는 라울 디피 저지예요. 심지어 라울 디피의 전기 요정이 두 군데에서 동시에 전시가 됐어요. 1937년 파리 만국박람회 때 프랑스 전력공사에서는 라울 디피라는 화가한테 전기 역사라기보다는 에너지 역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류 과학사의 역사를 갖다가 한 폭의 그림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 그림의 크기는 무려 폭이 60m, 세로가 10m를 엄청난 크기죠. 그 크기가 되는 그 그림을 이 사람이 일일이 유화로 다 그렸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과학자만 108명이 됩니다. 이 중에 얼마나 많은 과학자를 알고 계실지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명한 사람 나오고 거기 보면 괴테가 이렇게 나옵니다. 화가 그러니까 라파엘로가 자기보다 2000년 전에 먼저 살았던 피타고라스를 서양 음계의 기본 원리로 기록했듯이 과연 화가 라울 디피는 괴테를 무엇으로 기록했을까요? 자, 괴테 옆에는 클라페롱, 이게 이제 그 연력학 하시면 알겠지만 클라페롱 법칙 있죠. 그다음 스티븐슨이라고 기관차 만든 사람, 비오사바르 법칙, 앙페르의 유도 법칙, 파슨스라고 전기 터빈 만든 사람, 깁스 에너지, 페르데이 이런 사람들 중간에 이렇게 괴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너무나 궁금하죠. 저는 이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괴테가 뭔가 들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항상 저는 다가가서 확대해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불어로 막 돼 있어요. 라울 디피가 그러니까 프랑스 작가니까 괴테가 독일 사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갖다가 안 되는 프랑스 불어로 하니까 나는 아티잔, 그러니까 기술 장인을 말하는 것이죠. 기술 장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물리학과 화학을 공부할 것이다. 라울 디피조차도 괴테를 과학자로 이렇게 그림으로 폭이 60m가 넘는 그림 안에다가 이렇게 괴테를 넣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리버럴 아츠, 소위 말하는 자연 법칙이 존재하는 시대에 어떻게 한 과목만 가지고 세상을 논할 수 있는가, 어떻게 폭넓게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지를 서구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 사실은 제 와이프가 찍었습니다. 와이프가 이제 남편이 이렇게 과학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디 동네 가다마다 자기가 뭔지 알아요. 자, 여기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비어라는 사람, 르장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프랑스의 상징인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에펠탑은 어떻게 보면 기술과 외술에 대한 어떠한 하모니를 갖다가 주장해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예술 작품일 수도 있죠. 자, 이 에펠탑에 보면 유심히 보시면 사분면에 72명의 과학자가, 라울 디피가 108명의 과학자를 넣듯이 에펠탑에는 72명의 과학자가 금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대학 강연을 많이 하는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꿀롱, 라그랑주, 라부아제, 몽주, 나플라스, 르장드르, 푸리에, 앙페르 쭉 이야기하면
학생들의 한숨 소리가 사방에서 들립니다. 저 사람들이 전부 다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에펠탑에 적혀있는 저 사람들은 전부 다 기라성 같은 교과서에 전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에펠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상징인 에펠탑에다가 금으로 기록한 것이죠. 자, 그러면 프랑스 이야기를 했으니까 영국도 한번 보실까요? 영국은 그러면 제가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까 말했지만 현재는 과거의 미래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의 모습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영국은 세계 최초로 과학 대중 운동을 했던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립연구소라는 곳이고요. 이 왕립연구소라는 곳은 어떤 거냐면 이름은 왕립인데 실제로 돈은 과학자들이 돈을 벌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때 제일 유행했던 게 오페라였거든요. 오페라는 입장권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오페라단을 유지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하냐. 그런 생각으로 왕립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입장권을 팔았어요. 보시면 귀족들이 전부 다 그 고액의 입장권을 다 사서 이렇게 입장을 해서 재정 문제가 깔끔히 해결됐습니다. 자, 1802년에 시작된 이 과학 콘서트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30년이 지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엉덩이에 나오는 저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가스가 맞습니다. 되게 재밌는 거죠. 산화질소에 대한 웃음가스라고 하는, 그때는 가스, 그러니까 기체에 대한 어떤 분석이 잘 안 됐어요. CO2라든지 산화질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하는 이분은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인데요. 과학적으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직업은 의사입니다. 토마스 영은 영서 모듈러스라고 고체역에서 유명하고 영의 간섭 실험으로 해서 빛이 파동을 증명하기도 했으며 나중에 이집트 문자를 해석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분이시죠. 이게 다 리버럴 아츠의 전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옆에 험프리 데이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멋있는 강연을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키웁니다. 마이클 페르데이. 대중 강연을 어린이 강연으로 확장한 사람.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이클 페르데이는 이렇게 화려한 공연들이 자라는 세대한테 영향을 주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시작은 1826년 크리스마스 렉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렉처가 되게 유명한 대중 강연이고요. 지금 리차드 도킨스라든지 칼 세이건이 다 이 크리스마스 렉처 출신들이죠. 자, 크리스마스 때는 대부분의 우리 어린이들은 서커스를 보거나 재미있는 테마파크 같은 데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마이클 페르데이는 어린이들이 과학 실험 공연을 훨씬 좋아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합니다. 유명한 강연은 양초에 대한 강연인데요. 양초 하나를 딱 켜놓고 양초에서 파라핀이 녹고 승화되는 과정, 그리고 대류열 전달로 통해서 그게 기화가 돼가지고 연소가 되고 빛이 되고 광학, 이 모든 것을 물리 화학적 반응으로 그 양초 하나 가지고 다 설명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규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험프리 데이비 밑에서 독학으로 그냥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문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제가 그 연설문에 있다가 눈물이 나서 제가 그 마지막 대목, 그 양초 강연이 제일 끝나는 마지막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떤 다이아몬드가 양초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양초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나지만 다이아몬드는 양초가 빛을 비추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양초처럼 빛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대가 먼 훗날에 양초처럼 빛이 나 인류에 대한 미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면 오늘 양초에 대한 강연은 보람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시죠. 이 강연을 듣고 감동하신 분이 계세요. 찰스 디킨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크리스마스 캐럴, 스크루지 영감. 자, 이때까지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냥 종교적인 그냥 행사였어요. 근데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날 하루만큼은 인류를 생각하고 우리 지식인들이 어떠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두 사람. 한 사람은 마이클 페르데이, 그것은 과학이다. 한 사람은 찰스 디킨스,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스크루지 영감. 그 두 사람이 그 편지로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렉처고요. 그 렉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리차드 도킨스나 칼 세이건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들이 그렸던 인류에 대한 미래는 결국 지금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꿈을 꿨던 분 많으세요.
이 사람은 로버트 폴턴이라는 사람인데 증기기관을 가지고 잠수함을 만들었죠. 잠수함 만든 이 잠수함의 이름이 노틸러스라는 잠수함입니다. 그 노틸러스라는 잠수함을 나중에 줄 베른이라는 사람이 해저 일말이라는, 줄 베른은 역사상 최초의 SF 소설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꿨던 기술을 갖다 그대로 실현을 SF로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잠수함의 시대가 열린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고요. 1829년에 미래를 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29년쯤 되면 영국은 대중과학이 너무나 활발해가지고 일반인들 누구나 과학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카툰에 이렇게 미래를 그린,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립니다. 자, 보시면 재밌는 장면이 많은데요. 지상에서는 증기관이 이렇게 다녀요. 벨라시티라는 말은 속도죠. 굉장히 빠른 이송수단이 생긴 거죠. 그리고 하늘에는 이렇게 비행기들이 날아다닙니다. 이게 1829년의 상상도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제 해상도를 좀 올리시면 좋은데, 그랜드 베큐um 튜브 컴퍼니. 자, 이렇게 빠른 이송 장치가 갔을 때 가장 큰 장애는 공기의 저항이겠죠. 만약 그 터널 내부가 베큐um, 그러니까 진공이 된다면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그랜드 베큐um 튜브를 지금 실현한 사람이 누구죠? 일론 머스크. 바로 아시네요. 역시 과학 포럼은 수준이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터널을 뚫어가지고 진공으로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최초 아이디는 1829년에 나왔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과거에 이분들이 꿈꿨던 미래이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걸 보실까요? 로봇이 청소를 막 하죠. 청소라는 이게 뭘까요? 의회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학이 결국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입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쇄 매체들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이 정치적 의식도 높아지고, 결국 과학의 힘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귀족들의 정치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 보면 여기 자유의 여신상 보이시나요? 자유의 여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하나의 표본입니다. 인간의 인권을 상징하는 그 표본이 이 법의 굴레에서 신음하고 있잖아요. 나를 도와줘. 그죠? 그렇게 해서 과학 문명들이 이러한 귀족들, 소위 말하는 기득권 정치 세력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을 로봇이 한다. 되게 재미있는 상상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에서 많이 실현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드디어 영국에서는, 제가 영국 이야기로 계속 하는데, 영국에서는 컴퓨터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컴퓨터의 이름이 디퍼런스 엔진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저희가 엔지니어라고 소개를 했죠. 여러분, 엔지니어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엔지니어는 어떻습니까? 엔진 하면 시커먼 연기가 내뿜고 막 이런 거 보시죠. 자동차 엔진.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시커먼 연기 없잖아요. 그냥 컴퓨터거든요.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디퍼런스 엔진이거든요. 엔진은 라틴어 인제니엄이 어원입니다. 새롭고 독창적인 모든 다 엔진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검색 엔진이 왜 엔진일까요? 새롭고 독창적인 건 다 엔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가 이렇게 엔진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엔진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최초로 한 사람, 그 사람이 에이다 러블레이스라는 여성 수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바이런이라는 영국 낭만주의 시인이었어요. 아버지 바이런은 낭만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리스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도 하고 사생활이 되게 복잡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이런의 부인은 자기 딸만큼은 절대로 인문사회계통은 공부를 시키지 않겠다 해서 수학과외를 시켰어요. 근데 수학과외 시킨 분이 드모르강 이런 어떤 엄청난 수학자한테 수학과외를 시켜가지고 딸이 대단한 수학자로 커서 이렇게 컴퓨터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최초로 하게 되고요. 지금도 인공지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에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샤틀레 부인도 그렇고 에이다 러블레이스도 그렇고 여성 과학자들이 상당히 역사 속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달한 역사 속의 과학들은 종회기원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아까 보셨던 에이다 러블레이스의 세계 최초의 컴퓨터 보셨죠? 그 시연 당시에 요 시연 장면에 찰스 다윈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제가 구분을 못해서 하는데, 어쨌든 찰스 다윈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양성의 시대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있던 시대, 찰스 다윈이 있던 시대에 이 종회기원을 쓰게 된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가 어떤 경제학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경제학자 이름은 멜서스가 말했던 경제학 법칙은 이렇습니다. 인구증가는 기하급수적인데 식량증산은 산술급수적이다. 그렇게 해서 영국은 빈민법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자, 빈민법을 만들 때 빈민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을 그래서 도와주자가 아닙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증산은 한계가 있으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된다가 빈민법의 골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하지만 1830년대 영국은 그랬습니다. 자, 그 이야기에 대한 핵심이 이 종회기원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체학적 다양성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조금씩 함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그림에 있습니다. 이 찰스 다윈의 학설을 갖다 널리 펼치신 분은 토마스 헉슬리라는 학자였어요. 헉슬리의 사위가 존 컬리어라는 미술가입니다. 그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이 고디바 그림인데요. 고디바의 설화는 이렇습니다. 중세 영주가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매기니 그 부인인 고디바가 제발 세금을 깎아주세요라고 말했죠. 그러자 영주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 당신이 만약 나체로 마을을 돌아다닌다면 당신의 진심으로 알고 그렇게 해주겠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녔다고 하죠. 그래서 세금이 영주가 깎아줬다는 건데, 이걸 보시면 이 존 콜리어나 토마스 헉슬리나 이 사람들이 빈민법을 상대하는 종회기원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종회기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구 증가가 개체 증가 기하급수적으로 영원히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느 순간 생태학적 평행에 이루게 되고 서로 경쟁 관계로 이렇게 평행을 이루죠. 자, 우리가 조류독감이 많이 유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닭의 품종이 너무 통일돼서 그렇습니다. 구제역이 빨리 퍼지는 이유도 돼지 품종이 그렇게 단일화되어 있대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취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팬데믹 상황도 인간의 유전자적 단일성이 호모지니어스가 너무 균일하게 발달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산업체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어떤 산업이 있겠죠. 그 산업만 육성한다고 이 우리 사회가 경제가 건강해질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해질수록 대외 환경은 항상 변하죠. 어떨 때는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침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세상을 접근할 수 있는가가 이 그림에서 많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종회기원은 큰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이 토마스 헉슬리의 손자가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입니다. 멋진 신세계, 미래를 그렸죠. 그 미래의 주인공은 헨리 포드였습니다. 헨리 포드는 그 당시에 누구나 알고 있는 미래의 아이콘, 지금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미래에 대한 아이콘이지만 그때는 헨리 포드였어요. 그래서 여기 디에고 리베라라는 멕시코의 혁명가가 어떻게 보면 좌파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헨리 포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트로이트가 이제 헨리 포드,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데요. 산업벽화로 이렇게 헨리 포드를 칭송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양정문 선생님도 똑같은 이야기 하시지만 과연 인간은 유토피아만 있을 것인가? 기술 발전은 꼭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디에고 리베라의 부인이었던 프리다 칼로는 헨리 포드 병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때 이제 물론 그때 이제 아이를 갖다가 유산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긴 하지만 뒤에 보시면 산업화된 디트로이트 시내와 요것들이 대비가 되는 거죠. 인간성이 어떻게 저기서 처참하게 말살되는가. 혹시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것도 헨리 포드의 포드 시스템에 대한 반감이거든요. 똑같이 예술과 우리가 과학은 어떻게 보면 서로 긴장 관계에서 서로 비판하면서 조화롭게 발달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프리다 칼로라는 분은 조금 이따 요즘 아마 뮤지컬로 나왔죠, 그죠? 뮤지컬로 나왔죠. 거기 보면 하여튼 되게 문화적으로 아이콘으로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프리다 칼로의 마지막 작품이 비바 라비다입니다. 내 인생 만세라는 걸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끝나신 분인데 수박에 이렇게 빨갛게 프리다 칼로라고 했죠. 이 비바 라비다는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락 그룹 콜드플레이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콜드플레이 대표작이 비바 라비다가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배경 그림은 또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을 배경으로 한 드라큘라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여신상이 배경입니다. 이처럼 예술과 과학 그리고 인간의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 모든 것들은 서로 긴장관계에 있으면서 때로는 미래를 희망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미래를 갖다가 걱정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좌우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진보했다는 것을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작품들이나 과학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펠탑에서 에펠탑이 또 등장합니다. 에펠탑에 등장한 요 비행선은 산티스 디몽이라는 항공역학자가 만든 비행선입니다. 자, 산티스 디몽을 안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지만 혹시 까르띠에는 들어보셨나요? 까르띠에. 올해 대표적인 재미있는 전시회 중에 하나가 까르띠에 전시회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자, 산토스 디몽은 브라질 출신이었습니다. 브라질 출신이었는데 프랑스로 와서 항공공학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날릴 때 산토스 디몽도 이렇게 비행기를 날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속도가 많이 빠르죠. 이때까지의 시계는 회중시계였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날리다가 회중시계를 품 안에서 꺼내려고 하니까 되게 위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인 까르띠에에게 부탁을 합니다. 회중시계가 아닌 손목에 찰 수 있는 시계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까르띠에가 친구를 위해서 손목시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합니다. 그게 바로 까르띠에 손목시계예요. 까르띠에 매장 가면 그래서 손목시계 브랜드 이름이 산토스 디몽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가장 큰 도시가 리오데자네이로죠. 리오. 그 도시의 공항 이름이 산토스 디몽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그 정도로 아시면 좋아요. 어쨌든 예술과 과학 모든 것들은 이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지금까지의 현재에 대한 생각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로켓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로켓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로켓이 하늘로 날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보면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원심력을 이용해서 막 돌려서 날아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로켓의 가장 큰 원리를 만든 사람은 치올콥스키라는 러시아 19세기 말의 화가가 아니고 19세기 말의 그 과학자였어요. 이 치올콥스키 선생이 요 로켓 방정식을 유도합니다. 이 로켓 방정식을 유도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리호의 총 중량은 200톤입니다. 200톤 중에 연료가 180톤입니다. 180톤을 10분 안에 소비합니다. 1초에 우리 여러분 1초에 자동차가 얼마 정도 연료를 소비할까요? 1초에 조금이죠, 그죠? 누리호는 1초에 700에서 800kg을 소비합니다. 1초에.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몇 분이 안 돼서 200톤의 무게가 20톤으로 주는 겁니다. 로켓이 속도를 내려면 빨리 연료를 소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올라간다는 건 F는 ma에서 M이 순식간에 확 주니까 추력이 엄청난 힘으로 작동하는 거죠. F는 ma에서 중요한 거는 F도 중요하고 A도 중요하지만 M을 질량을 순간적으로 확 줄여버리면 엄청난 가속이 된다는 게 로켓 방정식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주로 날아가는 것은 힘을 많이 줘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빠른 시간 내에 연료를 소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빠른 시간에 소모를 시키는 장치를 터보 펌프라고 하고 그게 제가 개발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치올콥스키의 로켓 방정식이 만들어졌을 때 로켓이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로켓은 없었는데 그냥 방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본 상상들이 현실화될 때는 어떻게 가능했냐? 제가 르네상스 때는 그게 신화라고 말씀드렸죠. 신화가 상상력이지만 신화의 상상력은 미래에 실현되기 힘듭니다. 그건 신화에 불과하니까. 그게 만약 뉴턴의 물리학 법칙이거나 과학의 법칙이면 그것은 실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반복 가능하니까. 과학의 법칙으로 상상된 것은 실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8세기, 19세기 지나가서 과학의 법칙으로 유도됐던 것은 이렇게 그게 잠수함이든 비행기든 로켓이든 전부 다 실현이 됐습니다. 당시에 물건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법칙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을 식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보이저호가
우주로 날아갈 때 이 그림을 갖다가 싣고 날아갔습니다. 보이존은 여러 가지 그림, 인류 문명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림을 갖다 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림으로 이 그림을 골든 디스크라고 하는 거기에 새겨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만유인력 법칙이 있는 아까 말씀드린 프린키피아에는 사과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대신에 대포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높은 곳에서 대포를 쏘면 멀리 가겠죠. 더 세게 쏘면 더 멀리 갑니다. 아주 세게 쏘면 지구로 한 바퀴 돌아서 내 뒤통수를 때리겠죠. 더 멀리 쏘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납니다. 그 벗어나는 이야기를 했던 분이 이 뉴턴이고 그 뉴턴의 이야기를 실현시키는 방식이 이거다. F는 ma에서 m을 갖다가 확 줄여버리겠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켓입니다. 자, 그래서 헤디 라마르라는 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세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의 세대에서 가장 큰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물건은 뭘까요? 바로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우리가 아는 데랑 달라요. 옛날처럼 전화기는 저희들 이렇게 전화 걸어서 받잖아요. 그런 거 이해 못합니다. 아이들은. CD 플레이어도 모를걸요 아마. 어쨌든 세상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 이게 가능하게 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 헤디 라마르라는 배우입니다. 1920, 30년대 가장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치를 피해가지고 오스트리아 분이신데 나치를 피해서 헐리우드로 망명합니다. 헐리우드 망명해서 밤마다 파티를 한 게 아니고 밤마다 과학자들을 불러서 무선 통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와이파이, CDMA, 블루투스에 대한 특허를 다 냈습니다.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1940년대에 냈습니다. 1940년대에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하고 CDMA 특허를 다 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은 미래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현재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빈 중앙모지에 가서 찍은 건데 빈 중앙모지에는 볼트만이나 이런 과학자들이 많이 묻혀 있죠. 그 앞에 헤디 라마르의 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헤디 라마르가 평소에 남겼던 말. 영화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유효하지만 테크놀로지는 영원하다. 자기가 젊었을 때 유명한 배우였지만 그것은 한순간의 일이죠. 자기가 그때 꿈꿨던 것은 미래였죠. 미래는 법칙으로서 과학으로서 실현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고 영원하다고 쓴 거죠. 굉장히 감동적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했던 리버럴 아츠라는 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의 중간에 있다. 현대의 과학혁명은 모든 것이 법칙에 대한 믿음으로 과학에 대한 믿음으로서 미래가 상상 가능했다는 것을 예술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장면도 되게 중요합니다. 알파고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걱정하시는데 알파고가 사용했던 에너지는 말 2,000마리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인간은 빵 한 쪼가리 먹고 10km를 가요. 제가 진돗개를 키우는데 진돗개가 빠릅니다. 진돗개는 4km 이상 못 갑니다. 힘이 들어서. 여러분 한참이란 말 아시나요? 한참? 한참이 뭐냐면은 한참이 역참까지 거립니다. 말이 그 한참 이상을 못 가요. 그래서 말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게 마패잖아요. 사람은 그냥 갑니다. 킵초케는 그냥 40km로 2시간에 그냥 뛰어요. 인간은 엄청나게 효율이 좋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계공학자들은 어떻게 인간이 이동하는 것을 갖다가 인간이 지금 10배를 소모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거죠. 보시면 이제 살 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지방으로 에너지를 저장하잖아요. 지방 1kg가 저장하는 에너지는 fat, 케로신이나 디젤, 가솔린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리튬이온 배터리 어디 보이시나요? 전고체 배터리가 용량을 2배를 한다고 해서 이 근처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빈약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사고하고 인간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인간만큼 효율이 좋고 인간만큼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이세돌이 하는 것도 그렇고요. 챗 GPT 놀랍죠? 챗 GPT를 만약 코페르니쿠스가 살던 시대로 옮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동설 조작 못합니다. 챗 GPT나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문헌을 조사해서 결합하는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살고 있던 시대는 99%의 문헌이 천동설을 주장해요.
그러면 당연히 챗GPT의 그 시대의 챗GPT는 당연히 천동설을 주장해야 됩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99%가 찬성을 하더라도 1%의 반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할 수 있죠.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신념이 상상력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항상 제 스스로를 엔지니어라고 그럽니다. 엔지니어는 영어권에서는 크리에이트라고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엔진 자체가 새롭고 신선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최초의 컴퓨터인 디퍼런스 엔진을 이해할 수 있고 검색 엔진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재는 과거의 미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꿈꿨던 미래가 다 실현이 됐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신화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신화에 대한 상상력이 아니라 과학 법칙으로 상상했기 때문에 다 실현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을 중요시하자고 말하는 것도 여기 있는 자라나는 세대가 과학을 조금 더 신뢰한다면 그들이 꿈꾸는 세계는 곧 미래가 될 것입니다. 상상력은 과학에 있다. 이 말로 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희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와 볼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거수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바로 가져가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안 계시면 사전에 저희가 들어왔던 질문 연결해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과학이야말로 미래의 분야입니다. 수국이 원력 등은 후세를 위해 만든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과학자들을 조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현 시대 과학자들에 대해 연구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여쭈어봤네요. 제가 오늘 대전까지 오는데 4시간이 걸렸거든요. 길이 너무 막혔어요. 근데 일찍 온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두루치기 좀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고 또 하나가 자경루가 원래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다가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옮겼습니다. 그거 보러 지금 와이프랑 갔다가 리모델링 중이라서 못 봤거든요. 그 자경루는 대단히 엄청난 기구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대전에 있다는 자체가 세계 자랑할 만한 그 작품이고요. 자, 그런데 제가 좀 더 주목하는 것은 그 먼 과거가 아니고 불과 100년 전의 과거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정확하게 100년 전 1923년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 정도 모인 정도가 아니고 첫날에 부산에서 500명이 모이고 둘째 날에 마산에서 700명 뭐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수백 명씩, 심지어 인천에는 1000명이 모였어요. 그게 10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 불과 몇 년 뒤에는 1920몇 년 정도 되면 신문기사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어언간에 고전물리학이 되었고 지금 가장 유행하는 학문은 양자역학,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이게 조선일보 신문에 나옵니다. 이미 우리나라 100년 전에는 식민지 시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무력하지 않았고 그분들이 과학을 그때 다 쌓았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학문 모든 수학, 화학, 물리학의 기본을 다 쌓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왜 잊혀졌는지가 제가 궁금해했고 그분들에 대한 책을 제가 최근에 냈는데 한번 보시면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의 책에서 제가 이 근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조명을 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저희가 현장 참석자분들, 네, 저기 먼저 손 들어주셔가지고요. 여성분, 질문이 스트라이프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에 도표 나온 거 보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살짝 나오는데 조금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절대 대체할 수 없을 거라 보시는지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제가 동종업계 종사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리튬이온 배터리가 되게 대체적으로서는 되게 한계가 있어요. 테슬라 모델 S의 공차 중량이 2.2톤입니다. 공차 중량 2.2톤입니다. 대부분이 배터리 무게예요. 저렇게 하다가는 모빌리티의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되는 우리가 전기를 갖다가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공차 중량이 2.2톤이 되더라도 관성에서 잘 갈 수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것도 있어요. 리튬 배터리를 하면 드론이 날을 수 있는 한계는 20분에서 40분을 못 벗어납니다.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과학 법칙에서 안 돼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더 돼야 되고요. 이미 제가 100년 전 이야기도 했죠. 우리 100년 전에 과학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소로 저장하자. 이런 이야기 이미 100년 전에 우리 과학 잡지에서 수소 에너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 이야기도 나옵니다. 핵융합 에너지 이야기 벌써 100년 전에 다 우리 과학자분들이 연구를 다 하셨어요. 자,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것은 정답만 찾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나 법칙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더 축적, 우리가 에너지 비에너지라고 하는데요. 단위 면적당 또는 단위 무게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충분히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아까 다른 한 분 더 손 들어주신 분 계셨었는데, 네, 이 앞쪽에 네 안경 쓰신 남자분.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좀 연결되는 좀 질문인데 저도 좀 리튬이온 관련된 배터리 회사에 좀 엔지니어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 단위로 지금 뭐 공차라든지 그런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대형 기관 어떤 한 변곡점을 이제 넘으면은 이제 그 트렌드를 전 넘어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 그 현장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의 그 엔지니어로서 느끼는 거는 이제 이런 실시간적인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엔지니어로서 살다 보니 이 환경 속에 좀 갇히는 기분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좀 엔지니어로서 이제 항상 그 공차 분석이나 그런 뭐 중량 분석 이런 것보다는 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좀 엔지니어로 갈 수 있는 어떠한 방향성이 좀 있으실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그 지상의 모빌리티 환경은 자동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판을 바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2019년, 18년이 자동차 생산량이 세계에서 1위, 그러니까 세계의 정점을 찍고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그 생산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유 경제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젊은 세대들은 차를 그렇게 안 삽니다. 현대자동차 분석에 따르면 매년 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연령이 매년 한 살씩 늘어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산 사람이 계속 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모빌리티 환경은 줄어들고 있고 자동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에너지의 관점에서 리튬이온 에너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유럽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엔진이 훨씬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에너지가 보면 연료가 되게 좋잖아요. 아까 디젤이나 가솔린 같은 것들이 담을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이오 퓨엘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퓨엘 같은 걸로 바꾸면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퓨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비에너지 관점에서 하이브리드로 간다면 리튬이온 배터리랑 같이 공정할 수 있는 걸로 많이 갈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판을 흔드는 그런 테크놀로지의 트렌드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태기 상무님이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